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풍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풍백에 이어서 운사와 우사,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풍백보다는 운사, 우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내용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수신기에 보면 적송자는 신농시대의 우사다. 옷같이 깨끗한 옷을 입으며 신농의 가르침으로 불 속에 들어가도 불타지 않을 수 있었다. 곤륜산에 이르러 늘 서왕모의 석실에 출입할 때는 바람과 비가 상하로 따랐다. 염제의 어린 딸이 그를 쫓으니 그 또한 선인이 되어 함께 떠났다. 고신의 시대가 되자 다시 우사를 하며 인간들 사이를 주유했다. 지금의 우사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그 스토리는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인식했던 선조를 가지고 이 스토리를 엮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것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 그 누구를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신농시대라고 해서 천신, 신농 하나님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 또 서왕모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서왕모라는 것은 실상은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 이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에 바람과 비가 상하로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풍백일 것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하가 될 것입니다. 염제의 어린 딸이 그를 쫓으니 그 또한 선인이 되어 함께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신시대가 되니까 다시 우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적송자라고 하는 인물이 우사가 된 것이 아니라 고신씨가 제위에 오르기 전에 우사의 직책을 맡았다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신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과는 관계가 없는 어떤 그 절대적인 권력과 힘과 권위를 가진 그런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자손이 어떻게 활동을 하며 살았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맞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신기에 있는 우사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역사적 스펙트럼이 고조선의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고신씨까지의 그러한 시대, 이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고조선 시대가 되는 것인데요. 이 고조선 시대에는 우사라고 하는 관직이 이게 계속 유지되고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의 신이 되는 우사에 대한 기록은 역시 산해경에도 있는데요. 우사첩이라고 해서 신의 형상이 검은 몸빛에 양손에 뱀을 한 마리씩 쥐고 있고 왼쪽 귀에는 푸른 뱀을, 오른쪽 귀에는 붉은 뱀을 걸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후에 가면 이 뱀 사자가 됩니다. 뱀 사자가 되는데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조선 시대의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 둘, 부인이 둘이었던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 둘은 각각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 관계가 서로 그 배차를 맞추게 돼서 훗날 우리는 이것을 일러서 누비 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배차를 맞춰가지고 어떤 규칙 안에서 그렇게 혼인이 2대2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서 모국의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누비 혼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은 자신의 상징성을 부모의 상징을 그대로 이어받는 반면에 그 다음에 작은 부인에게서 나온 이 자손은 이 작은 부인의 출생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성이라는 걸 씁니다. 자성. 즉 어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느냐 이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희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희성도 자성이고 또 이 기자조선할 때 이 기자도 이건 역시도 자성입니다. 즉 자기가 작은 모계 사회의 관념으로서 작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자손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왼쪽 귀에는 푸른 뱀 그리고 오른쪽 귀에는 붉은 뱀을 걸고 있다. 이렇게 묘사한다는 걸 보면 붉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신농, 천신계의 자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푸른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제 쪽에 그러한 자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양족단의 자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상형 문자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이 고대 문자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아들 자자죠. 아들 자자, 비우자, 그리고 여기에는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이지만 고대 문헌에서는 이 기자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발음은 사였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성의 최초의 인물은 소호금천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호금천씨는 작은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보여드린 그 족보,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당사자, 혼인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시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삼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을 계승한 사람, 이어받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자성이 되는 기, 역삼각형. 그래서 작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소호금천씨를 여기에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할아버지 조, 아버지 계씨. 이것은 3대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청동창에 있는 4대째의 그 인물 4분의 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인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소호금천씨 그 집안으로 장가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기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소호금천씨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호금천씨가 제위에 오르기 전에 자기가 이러한 그 우사로서의 역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 인물이
이건 누군가 시칭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시칭이라는 것은 특정할 수 있는 한 인물이 쓴 호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시칭을 가진 인물이 맡은 역할, 기능, 사회적 책임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마도 농업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볼 것은 바로 이 이름자입니다. 이 이름자는 이것은 훗날 새의 부리로서 이렇게 새를 나타내는 그 부리를 여기에서 따왔고, 이 인물은 바로 이 동군 원, 다시 말하면 천신, 하나님의 집안을 거기에 장가가서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줄이 4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은 바로 삼신 다음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바로 다음의 인물은 소호 금천씨가 될 것입니다. 새를 토템으로 하는 최초의 인물이 바로 소호 금천씨이고, 자성으로 기록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소호 금천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여기서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소호 금천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자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글자의 자자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 여기에 비우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인데, 다만 자기가 작은 부인이 되는, 아버지의 작은 부인이 되는 그러한 이 사자, 오늘날 기로 읽는 이 글자를 여기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청동 근문에 있는 그 새를 나타내는 새의 형제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여러 명 중에 한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의 부리로 보이는 이것이 이 90도 회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 이건 동그랗게 원형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 부리를 가지고 새로서 자기의 토템을 삼은, 토템을 이룬 이 인물이 바로 이 네 번째, 삼신 이후에 네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금천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의 머리, 이것이 한 부분이 여기에 와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문이 많습니다. 그 새 형제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를 주제로 하는 그러한 상형문자로서의 근문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고대에는 자라고 읽었으나 오늘날에는 기로 읽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새가 아니라 이것을 설문회자의 설명을 본다면 인, 축적, 옹성, 생식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나 가축의 수컷의 생식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농 하나님도 그렇고 뉘조도 그렇고 여자라는 글자도 그렇고 세조라는 글자도 그렇고 이렇게 어떠한 그 시조로서 또 중요한 중시조로서 이러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조상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주로 생식기를 이렇게 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요것은 새의 불의를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용 그러면 그 용이라는 그 상형 그 이미지 안에는 벌써 호랑이가 들어있고 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들어있고 뭐 이런 등등 여러 마리의 그러한 그 동물의 한 부분 이것을 따와서 결합시킨 형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이렇게 그 초창기에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형 문자 안에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선조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압축하고 그것을 디자인해 가지고 그 내부적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을 일러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그림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상징적인 문장이 들어있는 것이죠. 마치 보물찾기와 같이 보물찾기를 하게 되면 겉으로 봐서는 그것이 그냥 뭐 우리가 늘 보던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 틈새를 찾다 보면 그 안에 보물이 있는 선물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상형 문자 안에도 하나하나가 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스테가노그래피를 이룩한 것이다. 성립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형 문자를 가지고 파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이후에 상형 문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번체자, 곧 한자, 그리고 그 이후에 간체자 이런 걸 가지고 파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상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문자의 발생 초기에 나타난 글자들이 그때 당시 고대의 관념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다 스테가노그래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 번 변해가지고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글자를 가지고는 이러한 그 상형 문자 안에 담긴 그러한 상징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머리, 이 부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족의 상징성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 유물로서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치미가 있습니다. 이 치미,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치미가 성립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치미 이 부분, 이쯤 부분에 있는 그 이미지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원형의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세 개의 원형의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단편적인 그 부분만 나타낸 것이지만 이 옆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치미의 전체적인 형태는 새의 모습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 새 안에 이렇게 삼신의 상징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계 시대 때 한민족의 선조와 연합해서 고조선을 이루었던 그러한 상대방, 혼인의 상대가 되는 그러한 족단의 상징성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리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부리를 표현했으면서 이 실제로는 부리를 표현했으면서 여기서 또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뉘조의 누에, 양잠신으로서의 그 누에를 이렇게 또 함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것을 일러서 모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사 그 글자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온 요 부분이 바로 그 상형 문자에 표현된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글자를 잘 표현을 했는데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맹금류 새를 말하는 겁니다. 즉 부엉이나 올빼미나 뭐 독수리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고대 문자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새를 나타내는 상형 문자는 이렇게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건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인데 취미를 보면 이 부분은 부러졌는지 이렇게 실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바로 해를 나타내는 이 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건데요. 이것은 용을 상징으로 하는 그러한 취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태극 무늬가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마리의 누에가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양잠신이었던 뉘조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있는 이것은 이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호랑이의 그 상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비늘 같은 것이 있는 것은 바로 물고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4대째 인물이 여기에 그 족보상 4대째 인물이 물고기를 자신의 토템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진 것이 바로 노나라인 것입니다. 노나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때 당시에 문자를 가지고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미는 고대 목조건축에서 용마루의 양끝에 부착하던 대형 장식 기와이다. 용마루에 얹힐 수 있도록 하단 부위 중앙에 적세와 연결할 수 있는 반원형 또는 방형의 홈이 파여져 있다. 치미는 길상과 벽 사이 상징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상상의 새인 봉황을 본뜬 것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봉황을 본떠서 만든다 했는데 여기서는 좀 예외적으로 용을 이렇게 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의 새인 봉황이라고 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봉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족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고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 봉황의 모양으로 글자를 디자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상의 새라기보다는 실존했던 인물을 세족이기 때문에 소흑음천 씨가 새를 최초로 자신의 토템으로 삼아서 그 자손들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자신들도 새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이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상이 아니라 실존했던 그런 인물들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아들, 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가온
류조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농 계열 집안에서 볼 때에는 사위가 온 것이죠. 그래서 사위가 장가 와서 그 다음 장인의 계승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위는 백년손님이다 이런 말을 하죠. 평생을 그때부터는 거기에 자신의 근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맡은 직책이 바로 우사의 직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우자인데요.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이건 우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작부을 해가지고 이 우가 아버지 을씨를 위해서 이 글자가 새겨진 청동 긴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근무는 전부 해독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해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에 우자입니다. 우, 사, 선, 왕 이래 해가지고 아마 우사에게 제사를 지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고 하는 것이 이 직책을 맡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격화해서 또 인격화해서 이렇게 많이 기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운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운사는 여기 설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고문, 생우 해가지고 운사 하면 위에 비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우자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분만 있는 것이 본래의 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가 붙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체자다. 그러니까 본래의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형태로서 쓰여진 글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운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또 이체자로서 비우자를 위에 붙이고 이렇게 운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변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 이것은 고대에 쓰여진 그 구름이란 뜻의 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신 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아버지 신, 아버지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들이 다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운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갑골문에 보면 여기에서도 운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이 근문과는 대칭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서로 상하 관계든지 아니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인지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대칭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할아버지 신, 아버지 신, 그리고 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분이 다 이렇게
운사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명받았다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입니다. 삼신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해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삼신이 다 자신의 그 토템이 해가 되기 때문에 김씨 집안이면은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도 자동으로 김씨가 되듯이 여기에서 시조 할아버지가 이 신이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당연히 이 글자를 이어받아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해서 표현한 것이 이 집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또 자기 이거는 시칭으로서 만든 글자고 또 이 시조 할아버지가 그 하신 업적 그것이 청동 문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불을 다루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자신을 해를 토템으로 했습니다. 불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글자 대신에 바로 해를 나타내는 이 글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을 나타내는 삼각형 대신에 이거를 썼으니까 이건 역시 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신씨와 아버지 신씨가 운사의 직책을 명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춘추 좌전에서는 여기서 보면 옛날 황제시는 구름운으로 기록하였는데 운사가 되어 구름으로 이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으로 기록한 것이 운사이며 따라서 구름으로 이름을 정했다.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옛날 황제씨는 구름운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운사가 되어서 구름으로 이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운사는 바로 황제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운사가 되었다가 이 황제는 나중에 풍백으로서 더 이렇게 승진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격이 높아지는 그러한 과정을 여기에 나타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계 오제본계에서는 그러니까 관직의 이름을 구름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는 운사다. 구름으로 지어서 운사다.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치우가 풍백, 우사, 운사 등을 시켜서 크게 비바람을 일으켜 황제군을 곤경에 빠뜨렸을 때에 천상에 있던 발이 아버지를 돕기 위해 내려왔다. 가뭄의 신이 내려오자 비바람은 곧 그쳤고 황제군은 치우군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황제씨는 구름으로 관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백관과 사장을 모두 운자로 이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군신화의 풍백, 우사, 운사는 환웅의 부하로서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동행한다. 은나라 사람들은 구름을 이운, 삼운, 사운, 육운, 나군, 가군 등으로 구별하여 점을 치고 운신에게 구름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을 가지고 이렇게 직책을 구별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 최초의 운사 이것은 황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후에 풍백이 되고 운사 자리는 그 다음에 아들이나 누가 이어받았겠죠. 그 아들이라는 것은 소금천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과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사, 우사는 고조선 시대에 농경문화와 깊은 관련을 가진 중요한 직책이었다.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풍백, 운사, 우사 중에서 특별히 백으로 표현된 풍백이 모든 관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풍백, 운사, 우사 등의 직책은 고조선 초기부터 세를 토템으로 하는 제국 임금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음을 건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군 신화에서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렸다는 것은 고조선의 성격을 양족단이 연합한 나라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풍백, 운사, 우사에 관련한 그러한 내용을 건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